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여야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이제 격주로 만나게 되는데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도 워낙 격변의 정치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요. 하루하루가 네. 정말 우리 한국 정치가 이렇게 다이내믹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들도 뉴스를 매일 진행하면서 느끼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관훈 토론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또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기획 탄핵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혼란은 사과를 했었는데 탄핵의 부당성은 주장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이제 논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규령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께서 근황에 대해서 격변의 시기,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바로 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관훈 토론회에서 표결에 돌아가도 다시 불참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나는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자백한 것입니까? 계엄 선포했을 때 밝힌 이유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에게 합리적인, 공개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 들어봐야 했다, 기다려봐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뭘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계엄의 이유로 가정사, 개인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납득이 될 만한 이유였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히 이제 지도부마저도 강성 지지층, 극우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발언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윤석열을 두둔하고 싶지만 두둔할 만한 발언, 두둔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차라리 인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 계엄에 대해서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규정을 했는데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권영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좀 연장되기를 바랐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결국 선을 넘은 모습이, 이 여당 그래도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결국 이렇게 선을 넘은 모습이 많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네, 선을 넘은 모습이다 말씀하셨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계엄에 대한 그 입장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계엄은 잘못된 정치 행위다라는 점은 권영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권영세 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요. 그러나 계엄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기획탄핵이라는 말을 썼는데, 기획탄핵이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엄으로 연결되는 과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던 것부터, 그리고 실제 12월 2일에 있었던 감사원장 탄핵, 예산삭감, 이 일방적인 특검 공세, 이런 부분들이 계엄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시간이 갈수록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권 위원장이 당시로 돌아가도 본인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불참했을 것이다. 네, 누구나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정치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 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과를 인정받는 것이고, 아마 권영세 위원장도 본인이 그때 물리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으로 갈수록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잘못됐지만 이것이 탄핵에 이르는 사안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꽤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의 방점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고
불복할 수도 없고 그 불복이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탄핵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그 기획 탄핵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러면 민주당이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서 계엄까지 기획했다라는 말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탄핵의 버튼을 누른 것은 윤석열 본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특히 국민의힘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도 그렇고 다른 대변인님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권영세 위원장의 비대위 회의에서의 발언 때문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소위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사실 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여러 증언과 증거,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 단전 그 조치와 관련된 CCTV 영상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뭐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니까 그 국민의힘 대변인이 정확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면서 좀 곤혹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특히 지도부 같은 경우에 권영세 위원장도 그렇고요. 탄핵이 속으로는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에 대비해서 다음을 준비해야 함과 동시에 또 윤석열을 옹호하는 강성 지지층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 저쪽 발 담그고 있다가 지금 가랑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가랑이가 찢어질 거까지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는 걱정해 드려야죠. 기획탄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 있었다. 입법권 남용은 뭐냐 하면 4.10 총선에서 분명히 민주당이 공정한 선거를 거쳐서 저는 다수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수당이 실제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선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모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입법권이 오히려 행정부를 겁박하고 마비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1987년 개헌으로 의회 해산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선 본인의 권한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게 개헌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계엄이 정당한 정치 행위였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입법권 남용이 아니라 정당한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법이 발의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윤석열의 그러면 거부권 남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국회의 권한,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눈치만 보면서 입법 과정에서 전혀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계엄이 아니라요.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의 대화와 타협, 설득 그런 협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두 분 첫 주제부터 아주 뜨거운데 이런 여야 공방은 지금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요, 그 민주당의 곽종근 회유설 이 확인을 위해서 국방위를 소집을 했고 야당 측에선 내란특위를 통해서 증언 번복과 국회 단전 조치 이걸 추궁할 예정인데요. 자, 우리 안기령 대변인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재 판결을 가를 만한 핵심적인 쟁점 어떤 게 될까요?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이 지난 12월 3일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와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침투하려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계엄군이 국회의 전력을 차단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과 그 내란 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라고 운운하고 있거든요. 뭐가 드러난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검찰도 윤석열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재 판결을 가를 핵심 쟁점, 온 국민이 다 목도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이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내란 일당의 떼쓰기에 어쨌든 변론 기일을 추가하기는 했는데 저는 국민 상식에 합당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그런데 그 단전이 이루어지는 장면 저도 잘 봤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증언 하나하나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단전 단수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느냐? 곽종근 사령관은 사실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의 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위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국방위 청문회에서 김현태 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단전과 관련한 것은 곽종근 사령관의 판단이었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김현태 단장의 진술이 또 회유나 오염된 건가요? 민주당이 어떤 그 하나의 기준을 갖고 본인들에게 유리할 때는 이쪽 잣대를 썼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잣대를 사용해가면서 재탕 삼탕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실체적 진실은 단전 단수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았고 현장 지휘를 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시했던 사람도 또 명령을 전달했다는 사람도 자신이 했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절대 다 부인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 위증으로 따로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검찰이 증거와 증언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을 기소한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왜 억지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직접 민주당의 회유가 없었고 본인은 일관된 입장을 양심에 따라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봤다고요. 본인이 뭐 받았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단전 단수 그리고 그 어디에 해야 하는지 문건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소방청장도 이 단전 단수 지시가 있을 때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그리고 윤석열과 그 일당이야말로 본인들에게 불리하면 뭐 조작된 것이고 회유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여인영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촉해서 회유했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헌재에 나와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그 윤석열과 내란 일당에게 회유와 압박 의혹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논점이 좀 밖으로 간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이 단전 단수를 했다. 이것은 사실 검찰 조사는 있지만 이상민 장관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가 아니라 국회 내에서의 단전 단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 내 단전 단수 명령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곽종근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본인이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본인이 얘기했다. 그 지시를 받은 김현태 단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다시 한번 그걸 갖고 재탕 삼탕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나오는 과정 전체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도 해보라고 하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그럼 이건 할 수 있을까? 저런 방법은 있을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치가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건을 받고 그래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전 단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국민들의 안전을 뭐 걱정이 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해서 전화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증언과 또 통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전 단수와 같은 조치는 그 당시에 이뤄지려고 준비됐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듣고 이제 판단을 하시라고 두 분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좀 시간을 드리고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27일에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이제 착수를 했고 또 대검이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도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 특검이 여야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떤 점들이 있을지 정광재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창원지검에서 이게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사이에 이미
61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요. 100여 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지검에 가져가서 더 한번 수사를 해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이라는 것은 사실 특검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별한 검사 체제예요. 이게 아무 때나 사용하라고 특검이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공정성과 보충성, 예외성이라는 특이한 상황 속에서만 특검이 활용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4.10 총선에서의 압도적 다수를 바탕으로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특검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과반만 찬성하면 특검은 첫 번째 발의가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제2요구권으로 통제를 했었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적인 특검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2022년 재보궐선거나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 진행됐던 공천 전반을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 이거를 공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정치 공세적인 특검이 아니라면 어떤 특검을 정치 공세적인 특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민주당만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6개 야당이 모두 동의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죠. 사실 김건희 씨도 따지고 보면 민간인이고요. 명태균 씨는 뭐 민간인이죠. 민간인들이 뭐 공천에 개입한 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늘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의혹이 불거지고 지난해 9월이었던 것 같은데 어언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을 수사하고 압수수색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핵심 고리에 있는 사람들, 핵심 의혹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나온 결과가 그거잖아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로 기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심 고리에 있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물론이고요.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 검찰이 이 네. 수사에 대한 의지가 이제 빈약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서울중앙지검에 간들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특히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계속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 팀장인 이지형 팀장이 예전 윤석열 특검팀에 함께 소속되어 있던 좀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사건을 무마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수사팀이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계속 수사를 한들 뭐가 달라지겠냐. 오히려 계속 사건을 좀 무마하겠다, 시간을 끌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김건희 씨가 어떤 특정 검사가 국회의원을 하게 해달라, 국회의원 만들어달라 이런 또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법에 따라서 특히나 지금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 등 앞으로 치러지게 될지도 모를 조기 대선에 다 이름이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특검 통과를 통해서 이 의혹을 좀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는 상속세가 과연 개편될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당은 최고 세율 인하 그리고 야당은 공제 한도 확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각기 그 기업과 또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는데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세 개편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속세 개편 논의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건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그 상속세 개편 논의에 참여하고 싶은가 이런 진실성과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 7월에 정부가 상속세와 관련한 논란, 가중, 이 범위가 가중되다 보니까 이거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부 개편안을 냈었습니다. 네. 상속세율,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이 공제 한도도 늘리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때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런 반구의 논의도 없이 그냥 폐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선거 앞두고 이 상속세가 문제가 되고 본인이 언급을 하는 게 자신의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선뜻 꺼내 들었는데 지난번 반도체 관련해서 52시간 특별법 관련해서 말이 확 바뀌었던 것처럼 상속세 논의도 언제 다시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후퇴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 신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가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지도자다운 모습을 국민께 각인시키는데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높은 최고 세율 낮춰야 하고요. 더군다나 대주주에게 포함되는 20% 할증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가업 승계가 안 돼서 강제 매각에 이르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 바꾸기, 신뢰성 문제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이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 논의 제안은 진심이고요. 그건 또 제가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제가 떠난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호도하지 말라고. 이번에도 송원석 기재위원장이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합의하려는 시도가 합의를 파기하려는 좀 행태를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민주당이 우클릭한다라면서 조금 폄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상속세와 관련된 세금 기준은 28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금 때문에 살던 집을 갑자기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고쳐야 될 때다.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따른 논의를 새로 해야 된다. 그런 좀 차원에서 민주당의 진심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이 문제를 꺼내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거짓말 아니냐, 진심이 의심된다, 우클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늘 경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당이고요. 다 함께 잘 사자는 것이니까 회방 놓지 않고 잘 논의를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이슈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건데 2말 3초의 정계 복귀설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제 직접 복귀를 이제 시사했고 또 최근에 이제 집필하고 있다는 그 책 내용이 아마 이제 비대위에서부터 최근에 이제 얼마 전까지 전당대회 이후까지 상황을 이제 서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등판을 해도 대선 후보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서울시장이 유력하다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어떤 게 진실인가요? 글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정치적인 관심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재등판 시기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일정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오긴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것이 2말 3초인데 2말 3초는 계산해 보면 탄핵 재판의 일정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본인이 저술한 책이 2월 26일이면 책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책 발간 시기가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이유는 아마도 어쩌면 조기 대선이 있을 때 확장성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성이 강한 김문수, 홍준표 두 분이 앞서가지만 결국에는 전략적 투표를 한다면 중도 확장력이 있는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전제로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에 대한 재평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또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의 희망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고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복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타당 이야기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복귀를 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언급되는
대선 후보들보다 높이 평가하는 점은 명태균 씨와 직접적으로 얽혀 있지 않다는 점이잖아요. 사실 뭐 언급되는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다 얽혀 있는데요. 근데 다만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을 치렀고 그때도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좀 주목이 되고요. 뭐 오늘 첫 번째 질문 받았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권영세 위원장보다는 훨씬 낫죠.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정광재 대변인처럼 이렇게 좀 국민의힘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내놓는 새로운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에 좀 개인적으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정광재 대변인께 덕담을 했던 우리 걸로. 정치권의 세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75년생인데 네. 정치권에 와 보니까 제가 아직도 굉장히 젊은 편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 사회적으로는 제 나이 정도면은 이제 작년에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 아직도 청년 정치를 청년이죠. 통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매번 출연 때마다 이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오시는 정광재 대변인 말씀까지 듣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